카라파즈가 혼자 콜드 페르티스를 오르고 있습니다. 딥 그룹과는 약 1분 차이. 그런데 카라파즈가 뒤를 돌아보자 포가차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카라파즈도 다시 속도를 올렸지만 포가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카라파즈의 옆을 지나갔습니다. 따라가 볼 틈도 없이 스테이지 10의 승리는 포가차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2016 뚜르드 프랑스 스테이지 10. 휴식일을 마친 선수들은 오리악을 출발해 르리오랑으로 향했습니다. 전체 거리는 166.6km, 7개의 산악 구간과 약 3,800m의 상승 고도, 하루 종일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상당히 까다로운 코스였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프랑스가 혁명과 자유를 기념하는 바스티유 대회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선수가 스테이지 우승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강력한 후보는 포가차였습니다. 르리오랑은 포가차에게 단순한 피니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2024년 포가차는 이곳에서 빙게고에게 따라잡혔고 마지막 스프린트에서도 패배했습니다. 그에게는 좋지 않은 기억이 남은 장소였죠. 2년 뒤 포가차는 같은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따라잡히는 선수가 아니라 모두를 뒤에 남기는 선수로요. 그는 자신이 패했던 장소에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가차가 승리를 한 뒤에도 뒤에 남은 선수들의 경기는 계속됐습니다. 이날 경기는 초반부터 수많은 공격이 이어졌는데요. 로모의 독주가 끝난 순간 카라파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르막에서 차이를 만들었고 내리막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카라파즈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UAE가 원하는 흐름 안에서 달려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오늘 코스가 자신에게 맞는다는 판단을 했고 승리하려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흔들어야만 했던 것이죠. 한동안 그 선택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콜드 페르티스에서 포가차가 공격을 했고 카라파즈가 힘겹게 만든 시간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아쉽지만 결과는 우승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시도하지 않았다면 그 가능성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우리는 확신이 생기면 시작하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카라파즈는 확신이 생기기 전에 먼저 움직였고 그 선택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가차가 카라파즈를 지나쳐 사라지는 순간 카메라는 빙계고를 비쳤습니다. 2년 전 같은 장소에서 포가차의 공격을 따라잡고 승리했던 기억. 하지만 이번에는 빙계고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한때 자신이 이겼던 상대가 이제는 너무 빠르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빙계고는 무리하게 따라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대의 속도가 아니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선택한 것처럼 보였죠. 남은 구간을 개인 타임 트라이얼처럼 달렸고 앞에서 많은 바람을 맞았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경기 결과보다 오랫동안 이어진 고민이 있었는데요. 빙계고는 지난해 사이클을 그만두는 것까지 진지하게 생각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체중 관리,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이어지는 장기간의 훈련 캠프,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 만든 생활이 어느 순간 자신을 행복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물론 그 고민이 이번 경기의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포가차를 무리하게 따라가기보다 자신이 유지할 수 있는 속도로 선택한 그의 모습은 최근 빙계고가 찾고 있는 방향과 어딘가 모르게 닮아 있어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승리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목표를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깎아내리는 대신 더 오래, 더 강하게 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빙계고가 추격 그룹을 이끌던 사이 뒤에 있던 렌코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룹과의 차이는 약 10초. 이대로라면 종합 순위에서도 시간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순간 램코가 오늘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리막이 시작되자 램코가 다시 그룹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프린트까지 하며 2위로 결승선을 통과를 했죠. 램코가 이날 좁힌 거리는 도로 위에 10초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스테이지 6에서 램코는 도움을 받지 못하자 리포비치에게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저녁 많은 대화를 나누며 감정을 정리했다고 했죠. 그리고 스테이지 10에서 램코는 2위, 리포비치는 4위로 결승선을 통과를 했습니다. 한번 벌어진 거리가 언제나 마지막 거리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두 선수 사이에서 3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 19세의 폴 세이샤스였습니다. 세이샤스는 1937년 이후 가장 어린 나이로 뚜르에 출전한 선수입니다. 프랑스의 새로운 희망이라는 말이 대회 전부터 그의 이름을 따라다녔죠. 그리고 이날은 바스티유 데이였습니다. 프랑스 선수라면 특별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날이었죠. 하지만 세이샤스는 그 기대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도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이 아직은 포가차나 빙계고를 따라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걸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순간에 그는 선두 그룹 안에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강한 선수들 옆에서 버티고 보고 배우고 있는 것이었죠. 어린 나이지만 무모함보다 침착함이 돋보이는 선수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다음 경기가 더 기대가 됩니다. 2016 뚜르드 프랑스 스테이지 10. 결과만 보면 포가차의 또 다른 승리입니다. 하지만 같은 도로 위에서 선수들이 향하고 있던 곳은 모두 달랐습니다. 카라파즈는 먼저 움직이며 자신의 가능성을 만들었죠. 빙계고는 더 오래 강하게 달릴 수 있는 자신의 방식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램코는 벌어진 거리와 어긋났던 관계를 다시 좁혀가기 시작했고 세이샤스는 오늘의 기대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다음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스티유 데이는 자유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유라고 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원하는 대로 사는 모습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조건들도 많죠. 함께 가야 할 사람과 생각이 어긋날 때도 있고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결과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당장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디로 향할지는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죠. 바스티스 데이, 그들은 무엇을 향해 달려갔을까요? 어쩌면 자유는 남들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원하는 결과에 닿지 못했더라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는 여전히 기대되는 다음 길이 남아 있습니다. 치열했던 스테이지 10, 한 선수가 가장 늦게 결승선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렌 웨렌스콜드. 하지만 오늘 그는 가장 빠른 선수가 되었는데요. 하루 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6 뚜르드 프랑스 스테이지 11. 선수들은 BC를 출발해 르베르로 향했습니다. 전체 거리는 161.3km. 약 1400m의 상승고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평탄한 코스였기에 경기는 스프린터들의 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날 평균 속도는 50.91km로서 개인과 팀 타임 트라이얼을 제외하면 뚜르 역사상 가장 빠른 스테이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승부를 이해하려면 기록보다 먼저 하루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스테이지 10. 소렌은 낙차를 하면서 다리가 부었고 손가락의 피부도 벗겨졌습니다. 오른손에는 통증도 남아있었죠. 포가차보다 41분 45초 늦게 들어오면서 그날 마지막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하룻밤이 지났지만 몸은 회복되지 않았죠. 스테이지 11이 시작된 뒤에도 치료를 받기 위해 레이스 닥터를 불러야 했습니다. 평지 스테이지라고 해서 마냥 편한 것은 아닙니다. 시속 50km가 넘는 펠로톤 안에서는 조금만 실수를 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주변 선수와의 거리는 몇 센티미터에 불과하고 한쪽 손의 불편함도 큰 부담감이 됩니다. 경기 초반 소렌은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팀에게 말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어떻게 이 빠른 펠로톤 안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달리는 동안 컨디션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소렌이 속한 우노 X도 이번 뚜르에서 정말 많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스테이지 4에서 트레인이 팀 역사상 처음으로 옐로우 저지를 입었습니다. 우노 X도 뚜르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순간이었죠. 이후 팀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트레인이 스테이지 6에서 낙차하면서 내진탕과 갈비뼈 골절로 대회를 떠나야만 했죠. 그래도 우노 X는 자신들이 확인한 가능성을 놓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레이스가 끝났다고 해서 남은 사람들의 의지까지 함께 멈추는 것은 아니니까요. 스테이지 11에서도 우노 X의 도전은 계속됐습니다. 앞에서는 샤르미그가 브레이커웨이를 시도를 했죠. 함께 나간 선수는 알라필립, 올리베이라, 그리고 르베르였습니다. 평탄한 코스에서 4명이 거대한 펠로톤의 추격을 뿌리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뒤에는 스프린터를 원하는 팀들이 많았고 펠로톤은 브레이커웨이를 멀리 보내지 않았죠. 샤르미그와 브레이커웨이 그룹도 자신들이 곧 잡힐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앞에서 달렸습니다. 샤르미그는 2개의 4등급 언덕을 먼저 넘었고 선두 인원이 줄어든 뒤에도 교대를 계속 이어갔죠. 앞에 있는 동안 다른 스프린터 팀들이 추격을 맡았습니다. 우노 X는 뒤에서 펠로톤을 끌 이유가 없었던 거죠.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소렌은 펠로톤 안에서 힘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결승선까지 약 6km. 브레이커웨이는 펠로톤에 잡혔지만 하르미그는 스테이지 11의 가장 공격적인 선수상을 차지했습니다. 그가 잡혔다고 해서 앞에서 보낸 시간이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다른 팀은 그들을 잡기 위해 힘을 썼고 뒤에 있던 우노 X 선수들은 스프린트 싸움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결승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루 종일 엄청난 속도로 달리던 펠로톤이 갑자기 느려진 거죠. 누구도 너무 일찍 선두에서 바람을 맞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앞으로 나가면 자신이 바람막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느 팀이 먼저 리드아웃을 할지 누구의 뒤를 따라갈지 모두가 상대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승 도시 르베르로 들어가는 도로에는 좁은 구간과 코너가 이어졌고 스프린터 트레이는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었죠. 우노 X는 그 질서가 완성되기 전에 움직였습니다. 우노 X 선수들은 펠로톤 앞쪽으로 이동을 했고 마지막 1km에서 대열이 다시 정돈되는가 싶던 순간 아브라함슨이 앞으로 나와 대열을 흔들었습니다. 여러 팀이 동시에 반응하면서 선두 그룹에 또 한 번 혼란이 만들어졌죠. 그 틈을 타 데카트론의 세이스볼이 호위를 이끌기 위해 속도를 높였고 그 순간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만한 공간이 열렸습니다. 소렌은 좋은 위치에 있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주저하면 그 공간마저 막힐 수가 있었죠. 지금 움직이면 일반적인 스프린터보다 훨씬 긴 거리를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룹에는 자신보다 빠른 스프린터도 남아있고 게다가 그의 몸에는 전날의 상처도 그대로 남아있었죠. 그래도 소렌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좁은 틈을 통과한 뒤에 곧바로 앞으로 나갔죠. 이제 그를 끌어줄 선수도 없습니다. 남은 거리는 약 350m. 지금부터는 혼자 힘으로 버텨내야만 합니다. 뒤에서는 코이와 필립슨이 빠르게 쫓아왔고
결승선이 가까워질수록 소렌의 다리는 굳어갔습니다. 소렌은 코이와 필립선이 곧 자신을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것은 소렌 자신이었습니다. 어제 175위, 오늘은 1위. 그렇게 소렌은 자신의 첫 뚜루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했고 우노 엑스에도 승리를 안겼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소렌은 의외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날 넘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그 좁은 공간을 파고들지 않았을 거라고요. 낙차가 그의 다리를 더 강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하루 만에 상처가 모두 나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장 뒤까지 밀려난 하루의 경험은 다음 날 기회를 바라보는 기준과 행동을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눈앞에 열린 기회를 지나치는 일이 다시 넘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더 뼈아프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2016 뚜르 드 프랑스 스테이지 11, 우노엑스 선수들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오늘의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트레이는 팀의 사기를 끌어올렸고 샤르미그는 하루 종일 다른 팀의 힘을 빼놓았습니다. 아브라함스는 그룹을 흔들며 혼란을 만들었고 소렌은 그들이 만들어준 작은 공간을 뚫고 지나 우승을 완성했습니다. 그렇다고 소렌의 175위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전날의 상처도 하루아침에 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나온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온 흔적입니다. 때로는 아직 아픈 채로 내딛는 한 걸음이 우리를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만들죠. 그래서 우리의 다음 모습이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결승선까지 약 400m. 한 선수가 자신이 지나갈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순간 스프린트 대열 뒤쪽에서 여러 선수가 도로 위로 쓰러집니다. 몇 초 뒤 누군가는 승자가 되었고 누군가는 뚜루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습니다. 같은 결승선을 향하던 두 선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6 뚜르 드 프랑스 스테이지 12. 선수들은 느베르 마니쿠르를 출발해 샬롱 시르손으로 향했습니다. 전체 거리는 179.1km, 약 1800m의 상승 고도와 세계의 4등급 언덕이 있었지만 대부분 평탄한 코스였기에 스프린터들의 승부가 예상이 되었죠. 오늘도 경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젠 익숙한 얼굴이죠. 베이스트로퍼는 용감한 브레이크 어웨이를 시도를 했고 3명의 선수가 합류를 했지만 스프린터 팀들은 시간 차이를 크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 어웨이가 잡힌 뒤에는 킨 시몬스와 바책, 필리포 가나 등이 공격에 나섰죠. 스프린트 피니시를 기다리는 대신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짧지만 인상적인 장면도 나왔는데요. 시몬스는 오르막을 지나던 중 도로 옆에 서 있던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하이파이브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누군가 했는데 시몬스의 아버지가 아들의 경기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아온 것이었죠. 아주 짧은 장면이었지만 그 하이파이브 하나가 추후 두 사람이 술 한잔 기울이며 추억할 수 있는 순간이 되겠죠. 시몬스가 포함된 그룹은 스프린터 승부를 원하는 수달 퀵스텝에게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달 퀵스텝은 앞그룹을 잡기 위해 팀의 힘을 쏟아부었죠. 결국 앞그룹을 잡으면서 펠로톤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스프린터 팀들의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팀 메를리어였죠. 그는 이번 뚜루에서 이미 2차례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했지만 오늘 우승을 원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3살 아들 쥐리 경기장을 찾은 건데요. 메를리에는 가족이 지켜보는 날 승리하는 것이 오히려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 부담도 함께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래도 아들이 결승선에서 기다린다는 사실은 메를리에가 마지막까지 집중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펠로톤 안에는 또 다른 스프린터가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페르난도 가비리아. 그는 뚜루에서 2차례 스테이지 우승, 그리고 옐로우 저지를 입을 정도의 정상급 스프린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이름은 우승 후보에서 조금씩 멀어졌고 2025년에는 뚜루 출전을 준비하고도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죠. 시즌이 끝난 뒤에는 소속팀과 계약도 종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자리를 차지 못한 채 선수 생활을 그만두려고 했을 때 카자루랄이 가비리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팀은 삼고초려 끝에 아직 보여줄 것이 남아있다고 가비리아를 설득을 했죠. 그렇게 가비리아는 카자루랄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카자루랄은 월드투어 팀과 비교하면 규모가 크지 않은 프로팀입니다. 뚜루 초청도 처음부터 보장된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마지막 와일드카드를 받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퇴를 고민하던 스프린터와 자신들의 가능성을 증명하려는 팀, 서로가 필요한 시기에 만나게 된 거죠. 가비리아에게 이번 뚜루는 단순한 출전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자신이 스프린터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무대였고 카자루랄에게는 자신들이 이 무대에 초대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카자루랄에게 가비리아는 승리만 노리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뚜루 경험이 많지 않은 동료들에게 대회 안에서 움직이는 방법을 알려주고 선수들을 하나로 묶는 리더 역할도 맡았죠. 그리고 스테이지 12는 가비리아가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제 메를리에와 가비리아는 같은 그룹 안에서 마지막 승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거리는 5km. 각 팀은 자신들의 스프린터를 조금이라도 좋은 위치에 놓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메를리에는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죠. 왜냐하면 무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아 현재 상황을 전달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리더업 선수인 스투이븐에게 작은 펑크까지 발생을 했죠. 다행히 실란트가 구멍을 막았지만
스티븐은 집중력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메를리에는 스티븐에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움직이자고 말을 건네더군요. 스티븐은 원래 메를리에의 전담 리더 선수는 아닙니다. 평소 그 역할을 맡았던 반 레베르에가 대회를 떠나면서 익숙하지 않은 자리를 대신 맡고 있던 것이죠. 완벽하게 준비된 조합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1km, 알페시는 필립슨을 위한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메를리의 곁에는 스티븐 한 명뿐이었죠. 약 500m를 남기고 스티븐이 속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메를리에도 그 뒤에서 바람을 피하며 타이밍을 기다렸죠. 가비리아도 스프린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뒤 그룹 안에서 바퀴가 겹치면서 가비리아가 넘어졌고 주변 선수들까지 연이어 낙차를 하며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는 이미 마지막 스프린트가 시작이 되고 있었죠. 반더폴이 필립슨을 이끌었고 프레틴이 먼저 속도를 올렸습니다. 메를리에는 이때 두 선수 사이에 열린 공간을 발견을 하고 곧바로 가속을 시작을 했죠. 호위와 필립슨이 따라왔지만 차이를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는 이번에도 메를리에였죠. 대회 세 번째 스테이지 우승. 그는 곧바로 가족에게 달려갔고 시상대 위에는 아들 쥘도 함께 했습니다. 아이가 이날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언젠가 메를리에는 그 순간을 보여주면서 오늘을 추억을 할 겁니다. 아빠가 가장 먼저 들어왔고 자신도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요. 그 시간 가비리아도 다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팀 동료 스테파노 올다니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죠. 가비리아는 왼팔을 못쓰고 올다니에게 의지하며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헬멧이 파손됐고 검사 결과 왼쪽 쇄골 골절이 되었죠. 아쉽게도 가비리아가 어렵게 돌아온 2026 뚜르는 스테이지 12에서 끝이 났습니다. 의료 차량으로 향하기 전 가비리아가 짧게 한마디 남기더군요. 세레비, 그게 인생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짧은 말에 가비리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카자루랄의 감독은 가비리아가 팀의 가장 큰 우승의 희망이자 선수단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가비리아는 다음 스테이지에 나설 수 없게 됐지만 그가 동료들과 나눈 경험은 팀 안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한 선수가 경기를 떠난 뒤에도 그와 함께 달렸던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이제 남은 선수들은 그 시간을 마음에 품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2026 뚜르 드 프랑스 스테이지 12. 퀸 시몬스는 아버지와 짧지만 강렬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메를리에는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는 결승선에 가장 먼저 도착을 했죠. 가비리아는 동료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의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레이스를 보며 누가 먼저 도착했는지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하루는 순위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빨리 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걸어갈 사람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휴미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금 뒤 그가 가장 먼저 꺼낸 이름은 자신이 아니었죠. 스테이지 13의 승리는 한 사람의 이름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2026 뚜르 드 프랑스 스테이지 13. 선수들은 도르 출발해 벨포르로 향했습니다. 전체 거리는 205.8km. 이번 대회에서 가장 긴 스테이지였습니다. 그런데 첫 1시간의 평균 속도는 무려 55.3km. 오늘 우승을 노리려면 브레이크 어웨이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죠. 100km가 넘도록 공격과 추격이 이어졌고 마침내 펠로톤의 3분의 1에 가까운 57명의 거대한 브레이크 어웨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유독 많은 선수를 포함시킨 두 팀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이코 알룰라와 Q36.5였습니다. 제이코에서는 슈미드와 루크 플락, 벤 오코너, 마이클 매튜스가 그룹에 포함되어 있었고 Q36.5도 톰 피드콕과 함께 헤르만스, 메오리세, 라이트가 있었습니다. 두 팀은 확실히 오늘 승리를 노리는 것 같았죠. 많은 선수가 가지고 있던 승리의 가능성은 폴데 크루아와 발롱 달자스에서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발롱 달자스는 1905년 뚜르 드 프랑스가 역사상 처음으로 넘었던 주요 산악으로 뚜르의 산악 스테이지 정체성이 되기 시작한 곳이기도 하죠. 정상을 넘은 뒤에도 결승선까지 약 30km가 남아 있습니다. 오르막에 들어서자 선수들의 어택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그룹에 남을 사람도 선별되기 시작했죠. 오르막에서 매튜스와 오코너가 속도를 높였고 슈미드는 정상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폴랍도 공격을 이어가며 선두 그룹을 흔들었죠. Q36.5도 피드콕과 함께 3명의 팀원을 선두 그룹으로 보냈습니다. 헤르만스는 콜데 크루아를 가장 먼저 넘으며 피드콕과 함께 했지만 발롱 달자스에 들어서자 Q36.5에서는 피드콕만 남게 됐죠. 발롱 달자스 정상에 가까워졌을 때 피드콕은 혼자 남아 직접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폴랍이 곧바로 따라 붙었지만 피드콕은 다시 속도를 높이면서 산악 구간을 가장 먼저 넘었죠. 종합순위 10위였던 피드콕은 펠로톤과의 차이가 8분 이상 벌어지면서 한때 가상 종합순위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스테이지 우승을 노린 공격이 뚜르 전체 순위까지 흔들기 시작한 것이죠. 달자스의 내리막을 지나자 이제 앞에는 10명 안팎의 선수만 남아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서로 눈치를 보며 다른 선수 뒤에 숨으려고 했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던 순간 슈미드와 테하다가 앞으로 치고 나갑니다. 두 선수는 빠르게 뒷그룹과 거리를 만들었죠. 조금 전까지 피드콕의 움직임에 직접 반응하던 폴랍은
슈미드가 앞에 나서자 뒷그룹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앞선 두 선수를 잡으려 움직이면 폴랍이 곧바로 따라붙었죠. 하지만 자신이 추격을 이끌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추격에 나선 선수들만 계속 힘을 사용하게 됐죠. 이제 결승선까지 4km. 슈미드는 다리에 경련이 느껴져 테하다의 뒤에서 조금이라도 힘을 아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테하다 역시 쉽게 앞자리를 맞지 않았죠. 그렇게 결승선 앞까지 두 선수의 속도가 느려졌고 뒷그룹과의 차이도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슈미드가 먼저 움직였고 뒤를 보며 테하다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뒷그룹이 코앞까지 다가오자 테하다가 먼저 스프린트를 시작합니다. 슈미드도 반응했지만 바로 따라붙지 못하면서 작년 뚜루의 툴루즈 결승선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그때도 브레이크 어웨이 끝에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사진 판도 끝에 아주 근소한 차이로 2위에 그치고 말았죠. 이번에도 같은 결과를 반복할 수는 없기에 슈미드는 다시 페달을 힘차게 밟으면서 마지막에는 자전거를 결승선 앞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반발의 차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는 제이코 알룰라의 슈미드였습니다. 생애 첫 뚜르 드 프랑스 스테이지 우승. 슈미드는 우승이 확정되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팀원들의 이야기를 꺼냈죠. 슈미드는 우승을 차지한 사람은 자신이지만 오늘의 승리는 팀 전체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 노력을 결승선에서 완성한 운 좋은 선수였다는 거죠. 처음부터 한 사람을 위해 준비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선수들은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팀원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계속 바꿔갔죠. 이렇게 슈미드는 팀원들이 건넨 기회를 결승선에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피드콕이 세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아쉽게 스테이지 우승에는 닿지 못했지만 그가 얻은 것은 3위라는 결과만이 아니었죠. 피드콕은 펠로톤보다 7분 이상 먼저 도착했고 종합 순위는 10위에서 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선두 포가차와는 4분 15초 차, 종합 3위 램코와는 불과 9초 차이입니다. 피드콕이 포디엄 경쟁을 완전히 뒤집은 것은 아니지만 경쟁에 새로운 변수가 생긴 건 확실하죠. 이제 상위권 팀들은 피드콕과 Q36.5의 움직임까지 함께 계산을 해야 합니다. 남은 뚜르는 이제 훨씬 복잡해졌고 그만큼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피드콕은 경기 후 팀원들이 정말 훌륭하게 달렸기 때문에 자신도 우승으로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아쉽게 승리에는 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을 얻었고 자신들을 잡기 위해 뒤에서 힘을 쓴 선수들에게 존중을 얻었다고 말했죠. 제이코 알룰라의 선택은 오늘의 우승으로 이어졌습니다. Q36.5의 선택은 피드콕을 포디움 경쟁으로 데리고 갔죠. 2016 뚜르 드 프랑스 스테이지 13 결과표에는 수미드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결과가 정해지기 훨씬 전부터 여러 사람의 선택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과가 나온 뒤에야 누가 옳았는지 알게 되죠. 하지만 신뢰는 결과보다 먼저 시작됩니다. 신뢰는 승리한 뒤에 보내는 박수가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을 때 그 가능성을 끝까지 믿어주는 일입니다. I'm gone, I'm dead. 2023년 스테이지 17 홀드라 로즈에서 포가차는 자신의 상태를 알렸습니다. 이날 빙계고와의 격차는 7분 35초까지 벌어지면서 옐로우 저지가 멀어진 순간이었죠. 그리고 사흘 뒤 포가차는 르 마르크 슈타인에서 스테이지 우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2026년 포가차는 옐로우 저지를 입고 다시 르 마르크 슈타인으로 향합니다. 2016 뚜르 드 프랑스 스테이지 14 선수들은 밀루주를 출발해 르 마르크 슈타인으로 향했습니다. 전체 거리는 155.3km, 1800m의 상승 고도와 4개의 산악 구간을 넘어야 했습니다. 경기는 젖은 도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랑 발롱을 지난 뒤 카라파주와 벤 힐리, 페인트레, 루비오 그리고 요하네슨 형제가 앞으로 나갔죠. 산악 구간에 강한 선수들이었지만 UAE는 그들을 멀리 보내지 않았습니다. 포가차가 오늘 승리를 노리고 있었기에 시간을 계속 통제하고 있었죠. 폴디 파주를 내려가는 길에서는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노면은 미끄러웠고 선수들이 코너를 지날 때마다 신경이 곤두섰죠. 한순간의 실수가 낙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주 산맥을 지나면서 비는 잦아들었고 수많은 관중이 도로 양옆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선수 한두 명이 겨우 통과할 정도로 좁은 길이 만들어졌고 함성은 산 전체를 울리고 있었죠. 이럴 때 선수들은 자신도 모르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나를 향한 응원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포가차도 경기 후 이렇게 많은 관중은 처음 봤고 정상까지 오르는데 큰 힘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브레이크 어웨이는 마지막 콜디 하그를 앞두고 펠로톤과의 차이가 1분 30초까지 줄었습니다. 카라파주와 토비아스 요하네슨이 마지막으로 속도를 높여봤지만 종합 순위를 노리는 팀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콜디 하그 오늘 스테이지의 진정한 승부처 11.2km의 평균 경사도 7.3% 올해 처음 뚜르 코스에 포함된 길이기도 하고 가장 가파른 구간의 경사도가 16%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정상을 넘은 뒤에도 결승선까지 5.9km를 더 달려야 하죠. 뒷그룹에서는 데카트론이 속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페이스가 강해질수록 선수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전날 포디움 경쟁에 뛰어들었던 피드콕도 선두에서 멀어졌죠. 데카트론은 체이샤스가 화이트 저지를 차지하고 종합 포디움에도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빙계고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움직임에 램코도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고 카라파주와 요하네슨도 잡아냈죠. 오늘 빙계고는 포가차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직접 GC그룹을 선별하고 있었죠. 이제 결승선까지 7.5km, 홀디아그 정상까지 1.6km가 남은 지점에서 포가차가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가장 먼저 반응한 선수는 빙게고였죠. 하지만 포가차가 가장 가파른 구간에서 속도를 높이자 두 선수의 간격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관중들은 선수 바로 옆까지 다가와 있고 그 속에서 포가차의 얼굴에는 잠시 미소처럼 보이는 표정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힘든 순간에 모두 같은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악물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누군가는 기다리던 순간을 마주한 것처럼 웃음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16%의 경사를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편안할 수 있는 선수는 없습니다. 포가차는 관중의 응원이 정상까지 갈 힘을 더해줬다고 말을 했죠.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간과 산을 가득 메운 함성이 만나면서 고통스러운 표정이 잠시 웃음처럼 보인 거라 말하더군요. 포가차는 콜디아그를 가장 먼저 넘었고 혼자 결승선을 향했습니다. 그 뒤에서도 또 하나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빙게고는 다른 경쟁자들보다 앞선 채 두 번째로 정상을 향했죠. 그런데 그의 뒤에는 셰이샤스가 간격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셰이샤스는 첫 번째 뚜르드 프랑스, 아직 3주짜리 그랜드 투어를 끝까지 달려본 경험이 없는 선수가 정상 직전에 두 차례 뚜르드 프랑스를 우승한 빙게고의 바로 뒤까지 쫓아온 것이죠. 셰이샤스는 정상에서 빙게고에게 합류를 했고 결승선으로 이어지는 완만한 구간에서 델토로까지 그들을 따라잡았습니다. 앞에 포가차가 있었기 때문에 델토로는 추격을 이끌 필요가 없었고 세 선수는 결승선 앞에서 2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시작을 했죠. 포가차가 승리를 확정한 후 38초 뒤 델토로가 2위, 셰이샤스가 3위로 들어옵니다. 빙게고는 그보다 6초 늦은 4위로 결승선을 통과를 했죠. 빙게고는 종합 2위를 지켜냈고 종합 3위인 렘코와는 4초를 더 벌어냈습니다. 경기 후 빙게고는 자신의 다리가 원했던 수준이었다고 말을 하고 결코 나쁜 하루는 아니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팀의 움직임에도 만족했고 이번 경기를 통해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확인했다고 했죠. 셰이샤스는 종합순위 4위로 올라서면서 아유소를 3초 차이로 밀어내면서 화이트 저지를 차지했습니다. 셰이샤스의 결과가 세대 교체나 다른 GC 선수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하지만 2023년 옐로우 저지를 차지했던 빙게고에게 19살의 셰이샤스가 정상에서 합류를 했습니다. 과거의 승자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새로운 주인공이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죠. 빙게고는 여전히 포가차의 공격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셰이샤스는 두 챔피언의 경쟁 속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선수가 그들 사이에 등장한 것이죠. 포가차는 경기 후 셰이샤스가 챔피언의 자질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팀을 이끌 수 있는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셰이샤스는 자신과 팀이 좋은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았다고 말을 했죠. 2026 뚜르드 프랑스 스테이지 14, 포가차는 처음부터 스테이지 14을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의 경험이 이번 승리를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힘들었던 2023년 뚜르를 보내고 마지막까지 단련해 얻어낸 승리는 오늘의 자신감이 되었죠. 빙게고는 오늘 자신이 직접 그룹을 이끌면서 자신감을 보여줬고 셰이샤스는 두 선수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그 순간이 무엇을 남길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무너지지 않고 오늘을 버티는 것뿐일지도 모르죠. 그 시간이 우리를 반드시 강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향해 간다는 것은 아프지 않았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을 품은 채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우리를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2022년 크리테리움 듀 도피네, 빙게고는 플라토 드 솔레종을 가장 먼저 오르며 자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 되어 돌아온 그는 정상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빈자리가 왜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걸까요? 2026 뚜르드 프랑스 스테이지 15, 선수들은 쌍파뇨를 출발해 플라토 드 솔레종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183.9km, 약 3,950m를 올라야 했고 마지막에는 11.3km, 평균 경사도 9%의 오르막 피니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빙게고의 하루는 출발보다 훨씬 먼저 시작됐습니다. 새벽 2시경 도핑 검사를 받기 위해 잠에서 깨어야 했던 것이죠. 포가차도 5시경 같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도핑 검사는 경기를 믿을 수 있게 만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3주 동안 매일 달려야 하는 선수들에게 잠을 자는 시간은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순간이기도 하죠. 검사의 필요성과 별개로 선수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고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도 레이스는 예정대로 시작됐습니다. 출발부터 공격이 이어졌고 오랜 경쟁 끝에 20명이 넘는 선수가 앞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비스마도 선수를 미리 보내 빙게고가 마지막 오르막을 준비할 수 있게 했죠. 브레이크어웨이에서는 퀸 시몬스가 가장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포가차가 이끄는 그룹에 잡혔고 별거가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었죠. 결승선까지 약 20km 남은 지점, 빠르게 코너를 돌던 선수들이 엉키면서 빙게고가 넘어지고 맙니다.
큰 사고를 겪었던 빙계고였기에 그 장면은 더욱 아찔하게 보였습니다. 몇몇 선수는 바로 일어나서 다시 출발했지만 빙계고는 충격이 큰지 쉽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구급차로 이동을 하고 말았죠. 지난 5번의 뚜르에서 2번 우승을 하고 3번 2위를 차지했던 빙계고가 완주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포가차는 경기 후 빙계고가 떠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했고 새벽 도핑 검사로 수면이 방해받은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죠. 물론 그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는 늘 여러 상황이 겹쳐 일어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빙계고가 레이스를 마치지 못했다는 사실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후 라이벌을 잃은 슬픔이었을까요? 포가차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고 제 눈에는 마치 빙계고의 목까지 달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라이벌을 이룬 후 목적지를 바꾼 걸까요? 옐로우 저지를 입은 포가차가 오히려 가장 앞에서 그룹을 끌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델토로. 델토로는 불과 한 달 전 플라터 드 솔레종에서 열린 경기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오르막이 시작되고 포가차가 직접 속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포가차를 따라갈 수 있는 선수는 오직 델토로와 램코뿐이었죠. 포가차는 옐로우 저지를 입고 델토로를 위해 도움 선수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미 가진 것을 지키는 것보다 다른 팀원의 가능성을 끌어주기 위한 사람처럼 달렸죠. 그리고 산악 구간에 약하다고 평가받던 램코도 그 둘을 끝까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램코는 이날 출발 직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오늘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걱정이 더 컸다고 말을 했죠. 게다가 플라토 드 솔레종은 평균 경사가 9%에 이르는 가파른 오르막입니다. 긴 산악 구간에서 포가차와 빙계고를 상대할 수 있는지는 램코에게 늘 따라붙던 질문이었죠. 하지만 램코는 오르막을 위해 이 근처에서 훈련하며 플라토 드 솔레종을 20번 가까이 오른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경사가 바뀌는지 언제 힘을 아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결승선까지 약 900m, 포가차의 뒤에서 힘을 아끼던 델토로가 먼저 움직입니다. 램코가 바로 반응했고 포가차도 뒤이어 쫓아옵니다. 첫 번째 공격으로 차이를 만들지 못한 델토로는 다시 한번 속도를 높였지만 램코는 거리를 쉽게 내어주지 않았죠. 그리고 200m 앞에서 스프린트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오늘의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램코의 뚜르드 프랑스 3번째 스테이지 우승. 앞선 2번은 자신의 장기인 개인 독주였고 산악 스테이지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기 후 램코는 산악 구간에 약하다는 비판에 많이 들어왔고 자신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다고 말을 했죠. 하지만 오늘의 승리가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램코는 결국 자신을 결과로 증명해냈습니다. 스테이지가 끝난 뒤 종합 순위도 크게 바뀌었는데요. 램코가 종합 2위로 올라왔고 델토로도 3위가 되면서 화이트 저지를 입었습니다. 순위표에서 빙계고의 빈자리는 곧바로 채워졌습니다. 한 선수가 빠지자 그 아래에 있던 선수들이 올라왔고 새로운 2위와 3위가 정해졌죠. 그러나 램코가 빙계고의 자리를 물려받은 것은 아닙니다. 빙계고의 사고로 종합 순위가 올라간 것은 맞지만 오늘의 승리는 램코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이죠. 포가차는 경기 후 빙계고가 없는 뚜르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부터 매년 옐로우 저지를 두고 맞붙었죠. 포가차는 빙계고에게 패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확인했고 빙계고 역시 포가차를 상대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겨야 했지만 동시에 서로가 있었기 때문에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2016 뚜르드 프랑스 스테이지 15. 빙계고는 아쉽게 뚜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포가차는 리더로서의 품격과 경쟁자가 떠난 아쉬움을 보여줬죠. 그리고 램코는 자신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던 비판을 스스로 극복해내면서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는 경쟁자와 비판을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이기고 비판이 없어야 내가 올라가고 내 자리가 생긴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랫동안 같은 길을 달린 사람은 어느 순간 넘어야 할 상대가 아니라 나를 더 발전시켜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경쟁자는 몇 번을 이기고 졌는지로만 기억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였다면 바라보지 못했을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일이 아니라 서로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만드는 일입니다.